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검찰이 약 2시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차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보고를 지시한 혐의, 또 김 전 청장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프레스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올까요? 네, 북한 산에는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오는데 날은 마치 겨울처럼 무척이나 춥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했고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 일부 내륙 지역은 0도 이하로 곤두박질치며 때이른 가을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낮겠고요. 밤사이 얼음이 얼고 아침까지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서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을 내륙을 중심으로 내려진 첫 한파특보는 낮 기온이 오르며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해상에는 강한 바람으로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은 최대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4도, 대구와 광주 5도까지 뚝 떨어지며 오늘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주 17도, 부산은 1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어서 날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 앞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를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뉴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만나보실까요? 오늘 주요 시중은행들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KB국민은행이 최고 6.49%를 찍으면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우리 농협은행이 따랐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아직 이번 달 단행된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반영되지 않은 금리가 이 정도라는 건데요. 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이 반영되면 대출 금리는 7%를 넘어 8%에 성큼 다가설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한 척이 전복되며 선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해경과 해군을 비롯 인근 선박들의 협조 아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상 여건과 선내 방해물로 인해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선은 사고해역에 형성된 갈치어장에서 조업을 위해 대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중 수색을 8차례 진행, 주변 해역 또한 수색 중이지만 아직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가면서 업무를 보는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한 손에 피우던 담배를 들고 반소매 러닝 셔츠를 입은 채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김정은 위원장 옆에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이 놓여 있는데요. 이 특별 열차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을 갖추고 위성전화 등 최신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도 하노이까지 60여 시간을 전용기가 아닌 이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네, 다음은 즐거운 큐시토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당대회 수싸움, 유승민 집중 견제입니다. 이 가처분 리스크 덜어내고 국정감사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황교안 전 대표였는데 어제 출마 기자회견 현장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승리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 보수 정권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빠르고 강한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네, 황 전 대표 이 과거의 실수 반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과연 미래의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얘기가 나오는 게 뭐 황교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주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경원, 김기현, 유승민 등등등 거의 뭐 손으로 꼽자면은 10손가락이 정말 다 필요할 정도로 많은 주자들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주자들은 지금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시기가 정해진 거예요?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심지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당초엔 내년 초에 곧바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당 지도부가 이 내부 재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2월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차기 주자로 존재감을 앞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네. 전당대회는 당연히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전당대회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시기는 안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차기 주자들 이 유분리가 시기랑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위다 네.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면 유승민 전 대표 얘기시죠. 예,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 네. 그럼 빨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층을 대상으로 했느냐 이런 걸 따지겠지만 네. 그래도 뭐 전반적인 여론조사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이 지금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유불리를 따지겠죠. 지금 여론조사가 좀 불리하게 나오는 주자일수록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흔히 말하는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할 거냐라는 네. 경선 룰 아니겠어요? 그 경선 룰에 예를 들어서 당원들의 비중을 훨씬 더 끌어올리자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민심 비율을 더 높이자라고 하는 거를 유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아마 각자에 따라서 네. 계산 방식이 다를 거고요. 또 그걸 당내 어디선가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또 분석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당 지도부의 역할일 거고. 네네. 그런 점에서 이건 굉장히 복잡다단한 지금 이제 방정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딱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건 네. 보수의 큰 울타리 안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이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보수를 자임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당대표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일궈내는데 기여를 한 분들과 네. 이번 선거에 전혀 발을 디디지 않고 그냥 제3자처럼 있었는데 이제 와서 숟가락을 올리려 하는 분은 조금 당원들이 보기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윤 의원님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높게 지지를 받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더 뒤로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좀 딱 집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사실 어디서는 뭐 비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반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인데 네. 친윤계에선 견제를 하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을 이준석 전 대표와 비교하기도 하고 네. 아예 당대표 선출 룰을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을 놓고 돌직구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보면은 이게 완전 강한 야당 인사가 비판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거의 아마 100% 컨센서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당대표를 뽑는데 사실은 국민 여론을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느냐 민주당보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게 비율보다도 예. 국민 여론을 어떤 걸 여론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역선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민주당의 선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이 한마디로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은 굳이 참고할 필요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수싸움에 유승민 전 의원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런 의원들의 말들을 맞받아치며 경쟁력을 은근히 과시했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거는 어떤 뭐 문자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내부 총질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하시라고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민심이 중요하냐 당심이 중요하냐 너무나 뻔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당명이 국민의 힘 아닙니까? 당원의 힘이 아니거든요. 다음 전당대회가 민심과 윤심의 대결 이런 식으로 만약 가면 그거는 저는 우리가 총선에서 아주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는 그냥 길이다. 네, 또 당내 결집 세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 세력이 왜 없냐. 옛날 같은 개파 같은 게 없을 뿐 개혁 보수 동지들은 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네. 송재욱 의원님. 네. 네. 지금 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소에 지금 계신데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유승민은 안 돼라는 어떤 큰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으로 같이 봤습니다만 뭐 친윤 쪽에서는 좀 견제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항상 당심에서 좀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근데 전당대회는 당심 70에 민심 3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좀 파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방금 유승민 의원께 자료화면 봤지만 네.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확장성에서 네.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다른 친윤이라고 네. 하는 분들은 우선 정권을 안정되게 해야만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당장 총선을 이기려면 무조건 확장성이 중요하다. 네. 이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께서 SNS에 올린 네. 글을 보면 그때 인용됐던 게 넥스트 위크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네. 이때 그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여론조사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네. 얼마나 유승민 의원이 지지를 받고 1, 2를 하는가가 드러나지 않은 거죠. 네네. 그래서 보수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22.9%, 나경원 전 의원이 22%,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민심과 당심, 이 부분에서 지금 당원 당규가 7대 3으로 룰을 정해놨어요. 네네. 근데 이 룰을 다시 조정을 하려면 결국 또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역선택은 그 선관위에서 정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7대 3 룰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고 지금 누가 유리한지 이것을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누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견제가 왜 이렇게 심한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주로 딱 집어서 공격을 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 네. 기여도나 네. 대선 때 역할 이런 부분을 없었는데. 많이 보지 않을까 국민들이나 내부 의원들이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당대회 열기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모락모락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민지숙 기자, 지금 전대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 네. 윤석열 정권의 스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대에 차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조금 불편한 심정을 밝혔는데요. 만약 한 장관이 나온다면 그걸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가 대통령실이 당을 접수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한 장관의 정치권 출마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한 장관은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듯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실세 장관으로 알려져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잘못 하셨어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실세 장관이라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 이 현재는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법 여권 내에서는 이 출마 가능성 두고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당장의 당권은 아니지만 이 추후 총선 관련해서 이 유상범 의원 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의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 상황을 잘 보시면 여전히 30%대에서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좀 정돈됐다는 느낌 별로 없는데 그러나 국민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아주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이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지금 한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를 차치하고 이게 결국 민심이냐 당심이냐가 아니라 윤심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들만의 리그 이런 영화 제목 기억나시죠? 네. 그들만의 잔치 이런 얘기 들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복심 이런 걸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와서 아마 지지층들로부터는 굉장히 환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아니라 지금 당대표로 또 활용을 하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정권 초기에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이 얘기는 뭐냐? 정말 적극적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층만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마저도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대표마저도 그런 사고의 범주 내에서 찾아서 끌고 가자.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가자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라는 법무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 밑에서 검사로만 20몇 년 거의 상명하복에만 충실했던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에 느닷없이 그것도 50대 초반에 되고 지금 일부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맹목적인 지지층으로부터의 각광 이거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집권여당의 당대표 이렇게 나간다면 이건 정말 잘못하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 판단착오나 오만이 네. 이 지금 꺼져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반등 아니면 좀 그나마 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추세에 잘못하면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왕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로 뽑을 거면 민심이 그래도 좀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반영이라는 게 저는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돼선 안 된다라는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은요. 4개월 만에 공개 일정, 관저 입주 언제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그리고 윤 대통령의 관저 입주 관련 내용인데요. 김 여사가 오늘 오전 이 적집자사가 주최하는 바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부스를 좀 둘러보면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또 다양한 물품을 구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넥타이, 코트 등 옷 종류도 좀 샀고요. 네. 이 고추장, 새우젓 등의 식료품을 샀다라고 대변인실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공식 단독 일정은 지난 6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에 거의 4달 만이라고 합니다. 네. 깜짝 방문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그런 게 이 대통령실에서 이미 어제 보도 금지를 전제로 기자단에 역에 가겠다라고 김 여사 일정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 여사 단독 일정을 또 사전에 대통령실에서 공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 저희가 뉴스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했지만 네. 4달이라는 공백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 순방 일정에도 저희가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었고 또 비공개 봉사활동 일정을 많이 소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보시면 지난 8월 폭우 수해 현장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안나의 집을 찾아서 배식 설거지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지난 12일에 정인이의 묘역을 찾아서 주변 쓰레기 청소를 하는 모습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소식을 저희가 종종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뒤늦게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라면서 사실 많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공개 활동으로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4개월 만에 공개 활동을 한 상황입니다. 송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가 그전에 사실 이렇게 이미 하고 나중에 공개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네. 공개 활동을 4개월 만에 한 거, 이거 보폭을 좀 넓히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더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고 그 기존의 비공개 활동 같은 경우에 혹시 논란이 될까봐 네. 그 좀 자제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전에 모든 영부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특히 이번 적십자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낮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네. 그리고 전국적인 단체예요. 어디 급식소를 방문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단체를 방문함으로써 향후 이제 그 적십자가 하는 활동을 크게 네. 지원하는 광폭의 행보거든요. 이후에도 봉사 활동하는 전국적인 단체나 네. 또 의미 있는 단체들 이런 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좀 하는 게 사실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죠.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 대통령 여사의 영부인의 활동에 그 야권이 너무 이제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자꾸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행태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위축되고 네. 자 이제는 조금 야권도 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달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행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을 같이 보는 행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주셨습니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의 이런 공개 행보를 두고 요즘 바쁠 텐데 이사 준비할 시즌인데라고 하는 말도 사실 나오더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입주를 한다고 했었던 게 사실 여름 안에는 좀 끝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수아 기자 10월인데 아직 입주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당초 지난 6월쯤에는 네. 입주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예정보다 4달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좀 풍수지리 때문에 입주를 꺼리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저 밑으로 GTX 터널이 뚫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풍수지리상 이 터널 위에 지어진 집들은 좀 흉이 있다, 흉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여당 조혜진 의원이 답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관저 밑으로 지금 TX가 지금 지나가는데 터널이 뚫리면은 이게 풍수에 안 좋아서 꺼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거든요.
터널이 뚫리는 건 이미 확정된 것 같고요. 공사 질이가 조금 나쁘고 이거는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사는 공사대로 애정대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공사가 되면서 필요한 이제 보안이나 안전 점검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 그 관저 지하로 교통망이 뚫리기 때문에 정보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점검을 해야죠. 그 이삿짐은 이미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달 안에 아마 입주를 완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며칠 날 입주하겠다. 그 날짜까지는 아직 뭐 대통령께서 그런까지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죠. 네, 지금 뭐 밑으로 터널이 뚫린다고 해도 뭐 그 밖에 안전을 위로 또 보안을 이유로 좀 점검할 부분이 있어서지 이삿짐은 실제 지금 옮기고 있다라는 게 조혜진 의원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이 사실 진짜죠. 조혜진 의원보다 이수아 기자. 네.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이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난 3일에 답변이 왔는데 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관저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이 장소 변경에 따른 공사 규모가 좀 확대가 됐고 또 공사 기간에 폭우로 인한 기상 악화 그리고 추가 재원 확보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전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 관저 공사는 7월 중순쯤에 대략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보안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내부 공사를 좀 보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에 저희가 큰 비를 겪었죠. 많이 왔어요. 이 수도권에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보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가 미뤄졌고 이후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 이 남산에서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대통령 관저를 찍은 저런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아무래도 보안이 취약한 것 같다.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이런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 한 차례 입주가 미뤄졌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뭔가 추가 공사가 필요한 요인들이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욱 의원님. 네. 지금 뭐 인테리어, 집중호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 사유가 늦어지는 사유가. 근데 또 이게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관저 이전 그리고 뭐 집무실 이전 여기 관련해서 예산 문제로 지금 여러 의혹들이 나온 바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더 주목을 받는 이유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전용기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야당에게 좀 더 투명하고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 국민에게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그 행적과 관련된 부분은 좀 숨길 필요가 있어요. 다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야당에게는 조금 자세하게 알려서 투명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관저라는 게 이 두 분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후에도 다른 대통령 계속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 늘어졌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확실하게 하고 관저에 입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는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정보 자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이번 아이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국감, 결국 파행입니다. 이번 정기 국감 정말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트렌드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이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미 임기를 마친 이재명 전 지사 이야기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싸웠는데 1시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그 김동연 지사의 100일 동안의 그 부분보다는 전임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국감이 100일 된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국감이다 한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해주세요. 위원장한테 손가락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 위원장께서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한 거 가지고 편파 진행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 이유 없이 자료에 전혀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반드시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 싶으면 들어오고 예. 국정감사에. 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다시 겨우 시작된 질의에서 김혜경 씨 법카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관련된 땅 개발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국감의 주인공이었어야 할 김동연 지사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사님 후보 시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해서 공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찬반 양론이 있는데 반대하는 이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십니다. 현재 민주당 대표가 작년 국감 때 반대한 것을 설득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만일 지사님이 그걸 성공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뜻을 꺾고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김동연 지사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추측도 상관이 합니다.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경기 북도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정치인 구호도 아니고 당의 주도권이나 대권 후보 이런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경기 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네, 조금 발끈한 모습인데요. 네. 이책 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대해 꼬투리 잡는다 이런 표현은 너무 과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김 지사는 제가 사과 말씀드린다 하면서 설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경기도 국감 얘기하다가 조금 옆으로 새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오늘 네. 법사위도 한 차례 파행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배경을 좀 알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 전날 기동민 의원이 질의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 최고 존엄인가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는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기동민 의원이 이 부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어떻게 이걸 제가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십니까?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도 아닌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님 행동이 그랬어요. 기동민 간사님 들어보세요. 민주주의 원칙 운운하지 마세요. 어디 문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러면 남의 표현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신상 발언을 할 때 왜 자꾸 끼어드세요? 제가 방송국에 나설 때 조정훈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신상 발언 하겠다라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 가만 계세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 저도 말할 수 있죠. 가만 계세요.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의원으로서 양심이요.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동민 의원이 본인이 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한 데 대해서 본인은 야유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근데 왜 농담을 진담으로 봤냐라고 조 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조 의원은 이걸 농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기 의원이 만약에 이런 공격을 뭐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면은 이거는 그냥 뭐 정치 공세라고 넘어가겠지만 그게 아니었지 않냐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전하고 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도 소리를 지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없는 이재명 국감이다. 뭐 이걸 지금 화두에 걸고 하다가 약간 좀 몇 개로 세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국감도 지금 곳곳이 파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안타깝게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다가 가슴에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이재명 대표 정작 이재명 대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도 첫 재판이 있었잖아요, 민지숙 기자. 맞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허위 발언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법상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 첫 번째 재판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함께 듣고 오시죠. 제가 관할하던 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네,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재판 결과가 차기 대권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네. 이재명 전 대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게 선거법 위반 얘기가 사실 선거 지나면 총선 지나면 정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많은 이 일들이기도 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차기 대권이 걸려 있는 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첫 재판 지금 혐의 자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말을 한 게 허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이게 단순하지만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닐까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할 수 있었던 시기에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인데요. 네. 일단 이 대표 측 변호인 오늘 재판에 나와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를 부인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오늘 기록의 양이 워낙 방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물러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절차적인 논의만 하는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네. 7분 만에 재판이 끝났고 이 대표 본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 법원에는 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SNS에 좀 글을 시기적으로 딱 맞게 하나 올렸습니다. 네.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라는 기사 제목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건데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원래는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뇌물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3자 뇌물 사건이 맞다라고 바꿔 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경의 압박이 이유라는 거죠. 네. 이 당대표가 된 뒤에 거의 처음으로 관련해서 이 대표가 우회적으로나마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사실 이 대표 기자 간담회도 하지 않았고요. 네. 자신의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에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발언이 나오나 했는데 민생에 대해서만 얘기했거든요. 잠시 듣고 오시죠.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이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보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은 여당의 탄압이라고 언급은 네. 했네요. 이 대표 어쨌든 직접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배경에는 좀 당과 대표의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개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도 내가 알아서 대응할 문제다. 내가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 네. 대신 안민석 민주당 의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직접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를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 기억을 못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듣고 오시죠. 네, 하지만 검찰 측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꽤나 자신만만했었는데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네. 자신 있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이례적으로 이 공판 검사가 아닌 담당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 현장에 나와서 참석했던 만큼 앞으로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아까 잠깐 민지숙 기자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1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차기 대권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심대한 영향이 아니라 우선 의원직 내놔야 되죠. 그다음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니까 네. 출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사실상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빨리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대법원까지 확정심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예단할 수는 없어요. 자,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 하나만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문기라는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네. 검찰은 과거에 뭐 같이 있었던 동영상 또 뭐 보고 때 찍혔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언론에 뭐 흘렸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결국 이건데 문제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성남 FC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또 뭐 법인카드 관련 이런 거는 배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은 정치적인 뭐 탄압 뭐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끌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이 선거법이라는 건 벌써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논란의 여지가 꽤 있다 이거죠. 음. 그러나 이 선거법 위반은 시를 압축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으로서는 최대한의 방어를 해야만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는 결국 오로아나스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사느냐 죽느냐에 결국은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정말이지 달갑지 않은 법정 공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서초동 말고 여의도로 좀 돌아오면 이수아 기자. 네. 여당이 아니라 자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야당 의원이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방상 주신 매입을 두고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끝나고 보궐선거 전에 2억 원대 방산 주식을 샀고 보유한 상태에서 상임위를 국방위로 지원한 부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네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또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상당히 엄청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 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선을 지면서 허탈감에 이렇게 화면도 보지 못하고 TV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식을 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네. 이 최재성 전 수석도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 뭐 의원으로 보궐에서 당선돼서 국방위로 가기 전에 그럼 그때라도 좀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이 아쉽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표 옹호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선거법 관련해서 지원 사격했던 안민석 의원, 네. 전재수 의원의 발언은 너무 나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재성 전 수석은 전 의원은 자기 생각을 그냥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감쌌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듣고 오시죠. 총구를 외부를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요? 예,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전재수 의원의 발언. 이재명 대표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했다고 하면 이거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것도 혹시 그럼 저는 결코 전재수 의원이 갈치 정치인의 부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식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두 사람의 대화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사실 진행자를 두고 두 사람이 질문을 오가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렇군요. 송재욱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걸 두고 사법 리스크가 좀 본격화하니까 이재명 흔들게 나선 거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는 거냐, 이낙연계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사정에는 밟지 않지만 저희가 썸 트렌드 빅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사실 이제 야당 대표니까 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거나 대통령하고 그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네. 사건, 수사, 쌍방울, 이화영, 네. 성남FC 이런 걸로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매우 복잡해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 매우 궁금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친일 국방, 네. 그다음에 북한 얘기, 중북 이런 논란 이런 걸로 이제 치고 나갔습니다. 치고 나가니까 결국 지난 금요일 갤럽 조사에서 그 민주당 6%가 상승했어요. 네.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역전을 했는데 38% 민주당, 32% 국민의힘 이렇게 역전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결집도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 논란도 있겠지만 자 제가 선택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거는 그 결집도, 진보나 민주당의 결집도를 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당내 논란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굉장히 결집도 높이는 측면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조금 닫혀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좀 가보죠. 다음 아이템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이 정치권 얘기 마치면서 마지막은 다소 말랑한 아이템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 떠들썩했던 BTS 입대, 맏형 진부터 군대 간다입니다. 이 그룹 방탄소년단 소식이죠. 이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네. 이 멤버 중 맏형이 진 씨의 군 입대 소식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거고요. 이 내용을 이제 직접 살펴보시면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네. 이어 진 씨가 입영 연기를 자진 철회하며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공시했고요. 네. 이 나머지 멤버들 역시 각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언제 입대를 하는 건지도 이제 이어서 궁금하실 텐데요. 맞아요. 이르면 올해 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네. 내년 초에는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진 씨는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서 이 올해 말까지는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었습니다. 네. 이 연기 일정을 철회하면서 이 통지가 나오는 대로 입대 절차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입대 후로도 공연 활동 등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사항이죠. 네. 이 부분은 오늘 국방부 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행사를 염두에 두고 그걸 말씀을 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특례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었던 만큼 특정 행사 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BTS가 군 입대를 하냐 마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얘기가 많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역 특례로 군 입대를 지금 뭐 이 배려를 해줘야 된다, 면제를 해줘야 된다, 뭐 예외가 어딨냐라는 반박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결국 BTS가
자체적으로 그냥 이 논란을 종결시킨 셈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었죠. 꾸준히 BTS의 병역 문제가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최근 국감에서도 이 BTS 입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 자주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BTS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은 이건 병사로서 국방 임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에 플러스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이 BTS가 해체된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BTS 휴가가 한 얘기입니다. 우우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XX들 싸그리 다 뭐 XXX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병역에 대해서 너희들 논하지 마라. 우린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군인들이 밝힌 거예요. 네, 어쨌거나 뭐 논란은 종결을 짓긴 했는데 이게 이수아 기자, 팬들은 또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미들은 어느 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오. 같습니다. 이 사흘 전에 이 부산에서 2030 이 부산 엑스포 유치기원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BTS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좀 굿바이 인사 같은 작별 인사 같은 걸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 씨가 이제 잡혀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고 네. 언제 다시 콘서트를 하게 될지라고 말을 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아 군입대 하겠구나라는 예감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말하지 않고 침묵만 해도 무슨 뜻인지 대충 알잖아요. 뭐 그런가 그런 봅니다. 뜻이 네. 오갔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게 종결은 종결이 됐는데 BTS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같은 20대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네. 반응이 아마 확 다를 거예요. 아까 병무청장의 얘기 중에 네. 공정성과 형평성을 말했잖아요. 네. 그게 아마 20대 남성들의 심정일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서른 의원처럼 아니 국가에 기여했으면 그러면 선택적으로 특례를 주는 게 맞나요? 그럼 법을 바꿔주시던가. 아 근데 논란이 길어졌던 게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뭔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툭 던져놓고 법적인 뒷받침은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특례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 복무제를 다양하게. 그래서 꼭 20대 한참의 나이에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스포츠 선수 또는 문화예술계 예를 들어서 발레리노라는 남성이 네. 20대 한참 때 군에 가버리면 그건 뭐 생명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피아노 쳐야 되는 그 20대 한참의 나이에 군대 가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들은 시기를 뒤로 좀 늦추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갈 수 있는 그게 국방의 의무 비슷하게 대체 복무를 다양하게 마련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들이 진지하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네.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네. 저렇게 말만 던져놓고 그냥 돌아서 버리니까 본인들이 결자 해지를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치권이 말만 던지고 해결을 하지 않은 게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쓴소리를 좀 주셨습니다.